남편이 평양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냉면 먹을 때마다 함흥냉면 맛있냐 평양냉면 맛있냐. 네네, 두 분이 예. 은근히 조금 더 이렇게 대결 구도로 예, 가죠. 또 맞아요. 그때는. 네, 그러면 자, 어디가 항상 승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요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선생님은 조금 특별하십니다. 또 김가영TV에 오시는 모든 분들 다 특별하지만요. 또 오늘 오신 분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소개 기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탈북한 지 벌써 20년 됐네요. 아, 예, 대한민국에서 20년을 보내면서 대학부터 쭉쭉쭉쭉 네. 밟아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 박사과정까지. 네. 대한민국이 너무 좋죠. 가능했던 북한에서는 거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신분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 가기가 저희 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만 열심히 하고 그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뭔가 예. 많이 쌓여 있었네요. 예, 네. 쌓여있다 보니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대학 공부라든가 이런 과정은 예, 전혀 안 했죠. 아, 저도 북한에서 살 때는 저희가 신분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을 이제 한국 데리고 오면서 제 동생이 굴더라고요. 누나, 우리 신분이 나빴대. 우리는 핍박도 안 받고 압박도 안 받았는데 무슨 신분이 안 좋아 했더니 저희는 이제 그 아버지가 고향이 중국이에요. 아, 엄마가 아버지가 좀 답답하게 놀 때마다 유혹을 할 때 뗀놈 같은 게 하면서 아예 중국 분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선족이었는데 중국에서 살다가 조선 전쟁 할 때 네. 형들이 거기 전쟁 참여했다가 조선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형들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방학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국경이 막힌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못 가고 네. 예, 북한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고향은 어디시죠? 저는 지금 여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나시는 뭐가 있을까요? 냉면을 찾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함흥냉면 생각나게 하는 저희 고향은 함흥입니다. 함흥냉면 맛있잖아요. 예. 코다리 냉면. 저희는 지금 제 남편이 네.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남편이 평양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냉면 먹을 때마다 함흥냉면 맛있냐 평양냉면 맛있냐. 네네, 두 분이 예. 은근히 조금 더 이렇게 대결 구도로 예, 가죠. 또 맞아요. 그때는. 네, 그러면 자, 어디가 항상 승리하나요? 근데 저는 함흥냉면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평양에서 옥류관에 가면 남자들은 보통 4그릇 이상을 먹는데요. 네. 그러면서 함흥냉면도 그렇게 4그릇 먹냐. 근데 저는 아이 때 지능간에 가서 함흥냉면 먹어봐가지고 아이 때는 3그릇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집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는 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죠? 당연히 좋죠. 20년 살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공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저는 20년 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온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다 보면 남편은 북한에서 좀 고위직이 있다 네. 오다 보니까 추억도 있고 권력의 그런 맛이라는가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살다 오다 보니까 한국이 저에게는 그냥 천국입니다. 어떤 게 그렇게 천국이세요? 첫째는 상담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메슬로우의 이제 5단계 그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네. 생계의 욕구예요. 네. 근데 저는 97년도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막 네네. 일어날 때 저희 남편 말 맞다가 일찍반동 일찍 반전. 예, 저보고 일찍반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 배고픈
생계형 때문에. 탈북이죠. 예, 네. 그래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못 먹고 뭐 배고픔 이런 것 같은 거는 느껴보지 그렇죠. 못하니까 맞아. 제일 좋은 게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도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니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20년 됐는데도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제일 좋은 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계의 욕구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만사가 형통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어릴 때는 정말 저희는 인민학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렇죠. 하는데 인민학교 때부터 저희 학급반장 했어요. 자랑, 썰썰한 자랑인데 북한은 또 인민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학급이 같이 이제 중학교로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까지 이제 학급반장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똑똑한 아이고 제 별명이 꼬마 선생님이었어요. 오, 그 정도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리더하고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수출피복 공장이라고 네. 옛날에 옷 공장들을 모두 이제 수출피복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인원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수출피복 공장에 가서 이제 미싱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구소련 거기에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네. 구소련에서 일단 수출을 해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괜찮았겠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90년 네. 되기 전이니까 네, 네. 80년 말 그때니까 그때는 그래도 배급도 좀 적고 네. 그리고 이 수출 피복 공장이 이제 먼지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좀 딜레이 돼서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은 기름 한 병 그리고 설탕 네. 북한에서는 이제 사탕가루라고 하죠. 맞아요. 사탕가루를 1kg 가끔 좀 내주고 주기도 했구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다닐 때는 그렇게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공장을 다니시다가 또 어디로 그러면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23살에. 북한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23살, 24살 이때가 이제 그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90년 이제 초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배불리 먹으려면 농촌이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냥 오직 그냥 먹는 거에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함흥시 예. 살던 처녀가 네. 시골로 예. 시집 간 거잖아요. 그쵸. 90년대 초만 해도 북한에서 이런 노래 있었어요. 고개 넘어 허영을 넘어 버스를 타고 도시 처녀 이상천에 시집을 가요. 예, 맞아요. 그 노래 있었어요. 도시 처녀가 그때 시골에 시집 가는. 도시 네. 처녀가 시골에 시집 가면 좀 많이 잘 봐주고 떠받든다고. 떠받드 맞아. 떠받드는 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농촌으로 시집 갔죠. 그러면 그렇게 좀 떠받들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저는 농촌에 가면 이 밥에 고기 꼭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배급제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분배를 줘요. 가을에 농사를 져서 분배를 이제 1인당 몇 킬로씩 이렇게 주잖아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주는데 그게 이제 모내기 때 가면 똑 떨어져요. 모내기 때는 그다음에는 죽 먹고 모내기를 해요. 농민들은 그래도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 때부터 농촌동원 나가잖아요. 그럼요. 농촌동원 나가면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배 안 고프게 주인집에서 이제 국수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국수 한번 먹고 오면 아이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 숙소에서 국수 해줬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 때 그런 농촌 지역 가서 기억이 보다 좋았네요. 보니까 그래도 예, 농촌에 가면 국수를 해도 잘 먹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월달에 모내기 어떡해. 시작하면서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농민들은
죽을 먹으면서 모내기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고생하신 거예요? 저 지금도 이제 시골에 놀러 다니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60 지나서 70 거의 되면 농촌에다가 아담하게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면서 네. 그렇게 사는 게 소원이래요.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농촌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막 이게 너무 그때 예, 힘들었어요. 트라우마예요. 예. 엄청난 아픈 네. 상처가 있었다는 건데 네네. 어느 정도의 아픈 상처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막 그 농촌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정도일까요? 농촌에 이제 23살에 시집 갔다 되게 했잖아요. 어릴 그래서 때 23살에 시집 가가지고 24살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출생했어요.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을 보면 아유 우리 아가도 이렇게 살아 있으면 그 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농촌에 시집 가다 보니까 농민들은 참 일을 힘들게 해요. 네. 이게 모내기 때는 새벽같이 조기 막 4시, 5시에 이제 이렇게 밭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한 7시, 8시 돼서 와서 밥을 잠깐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일터로 나가고 해 뜨기 전부터 해 져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농사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농촌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지만은 그 농촌에도 다가 유치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처럼 조기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이러면 그 시간에 애기들은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가 이제 2돌 되는 그 해에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어요. 엄마는 시내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부양으로 네. 계시니까 아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농사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7월 달에 기별이 왔어요. 동생이 북한은 또 전화 있어요. 전화해서 뭐 통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기차 타고 저희 동네로 와서 애기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7월 1일이었어요. 북한은 2일, 11일, 21일 농민들은 그렇게 놀거든요. 네. 근데 1일이라 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교대해서 제가 이제 입원해서 애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94년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 7월 달에. 네네네. 그게 94년도였어요. 같은 7월이네요. 예. 그래서 애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7월 8일 날에 12시에 방송에서 이제 김일성 사망 소식이 막 나면서 북한은 이제 그런 1호 행사 같은 것들을 되게 크게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동상으로 가는 거예요. 동상에 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이제 애도 기간을 7월 가지고 있죠. 애도 네. 기간이니까 근데 7월 8일 날에 그 사망했으니까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동상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일사병에 쑥쑥 쓰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동상에 가서 이제 천막 치고 의료진이 거기에서 병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경환자들은 이제 다 강제 퇴원시켰어요. 그냥 무조건 퇴원시켜라. 정말 중환자 빼고는 다 퇴원시켰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이제 퇴원했겠죠? 네.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아이가 친정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도 거기 소아과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애가 다 낫지 않았잖아요. 낫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농촌에 가면 농촌은 병원 가려면 대중교통도 그렇겠죠. 없고 하니까 막 1시간 넘어 걸어야 병원이 있어요. 근데 시내는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친정집에 가서 저도 이제 시댁에 안 가고 농촌으로 안 가고 아이를 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서 한 10일 지났는데 아이가 갑자기 또 경련 일으키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밤에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서 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한테 이제 구급 치료가 들어가고 닌겔을 맞고 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한테서 구급 치료하던 거 다 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가 뭐 맥박이 멎었다는 거야. 그런데 맥박이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뜨고 사람 보는 그런 거 모르죠. 전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눈 뜨고 지금 저를 엄마를 심장은 보고 뛰니까. 있는데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막 매들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가 지금 눈이 돌아가는데 눈은 떠 있는데 왜 이 구급 치료를 다 뺐냐 하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기절을 했어요. 아이고야. 기절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제 심정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래 애들만 보면 그냥 눈물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깨니까 집인 거예요. 집인데 아무도 없어. 엄마한테 뭐 제가 그 눈 뜨자마자 찾은 게 이제 제 딸 찾았죠. 딸을 찾았는데 엄마가 도리어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우냐고, 왜 우냐고 했더니 제가 정신 잃고 아이가 이제 눈을 감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통곡하면서 아이 어디 있냐, 어디 지금 보냈냐고 하면서 제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며 통곡하며 했는데 아버지가 자전거에 아이를 실어서 어디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가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92년생이거든요. 보다 한 살 어리네요. 아 그래요? 왜 지금도 그 92년생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도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이쁘게 자랐겠구나 그런 그래가지고 아유 예, 괜히 아이가 힘든 얘기를 여쭤봤네요. 제가 죄송스럽네요. 이게 부모가 내 눈앞에서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 아이를 봤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근데 이게 북한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못 갔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부모도 모르게 모르는 곳에 이렇게 묻어 두시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만약에 죽으면 그렇게 부모도 모르게 가족도 차라리 모르는 모르게.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그리고 추석에도 가지 못하고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미신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어쩌면 그게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더 이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진짜 실컷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댁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살인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제가 계속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냈으면 주변에서 저보고 아이고 새끼 나이도 어린데 제가 그때 26살 25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빨리 아기를 낳으면 원래대로 또 병화가 온다고 그러면서 자나깨나 그냥 완전 무슨 짐승도 아니고 자나깨나 그냥 빨리 임신해야 돼. 그 생각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임신한 거예요. 이제 아기 임신했을 때처럼 똑같이 구역질로 하고 똑같은 상태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병원 가니까 임신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 임신.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면 상상 임신 한 거예요. 상상 임신이란 거 알고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아이의 병명이 뭐였나요? 그때 병원에서 아이가 이제 막 피똥 쏘면서 그렇게 했는데 변명을 알려는 줬을 건데 기억을 못해요. 증상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피똥을 쏘면서 아이가 이제 맥 없이 힘이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설사하면서 피똥을 쏘면서 아팠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같았으면 그 무슨 응급처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살았을 거. 아이 그럼요. 예, 그 생각 되게 많이. 그러면 그 농촌에 계시다가 어떻게 그러면 탈북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고 거기서 제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어요. 저희 딸이 시댁에서는
딸이 좀 귀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나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더 잘못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족이 모두가 그 집 안에서는 살인자인 거예요. 애 하나 건산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보면 그때 그 시각은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보면 이제 가정폭력이 이제 그냥 거의 매일 이제 아이고야. 그리고 가정폭력이 거의 한 10개월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진정이 안 가셨어요? 북한에는 아이고야.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시집 문턱을 넘어서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휴. 죽어도 시집 문턱에서 거기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이제 매일 폭력에 시달리다가 얼굴 맞으면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농촌에는 여성들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안 맞겠다고 얼굴은 숙이고 그냥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력에 시달렸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솔직히 폭력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폭력인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맞는구나 그런 생각. 아니 엄마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일 엄마가 있나요? 그건 맞을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죄책감이었던 거지. 그렇죠. 죄책감에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으니 나도 애한테 따라가서 아이하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죽는 게 더 편안하겠다 그런 생각 해가지고 밤에 부모님하고 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유서를 그냥 진짜 그냥 구구절절 유서 써놓고 그리고 북한은 그 농촌에 뭐 어디 뭐 나무에 목 매달아 죽고 이런 거보다는 양재물을 매 집마다 이제 비누를 만드느라고 양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재물 그 단지를 아예 가져다 놓고 이제 유서 쓰고 그 양재물 지금 마시려고 입에 딱 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냐면 양재물 마시려고 입 안에 딱 대는데 필름처럼 만약 네가 이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 이거 마셨는데 죽지 않고 너 병신 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그냥 머리 갑자기 그냥 진짜 0.001초 안에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 이거 마시려고 하니까 뭐 진짜 내가 이게 먹고 이제 식도만 다 타고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이거는 더 두박거리고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오력이 성성한데 지금도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양재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의 제가 있게 됐죠. 자살하다가 못하고 그때로부터 2달인가 더 있다가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몰랐는데 폭력에 의해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아버지는 비록 죽어도 시집문턱에서 죽어라 했지만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해서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짧은 옷 입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도망을 쳐서 친정에 왔는데 또 친정에서 아빠가 저보고 죽어도 지문턱에서 죽으라고 했는데 진짜 말라가지고 사람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친정에 오니까 아버지가 또 저를 딱 보더니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딸도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또 하늘나라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살고 싶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루 하늘씩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다 잃었네. 네.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때 탈출을 해가지고 네. 또 무사히 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네. 왔잖아요. 정말 그때 그 용기 덕분에 그래도 어느 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행인 게 아버지가 중국 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좀 도움받고 저는 또 이 한국까지 올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중국에 친척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안이 완전 망하게 됐으니까 고난행군 94년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막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도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장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 고지식한 그런 삶이었는데 고모네 그 고모가 중국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네 집에 갔는데 중국이 너무 천국인 거예요. 제 눈에는. 약속은 하고 갔잖아요. 열흘 있다가 그냥 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북한으로 예.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너무 미안하지만은 엄마하고 남동생이 있었잖아요. 네.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일단 밥을 쌀밥 그때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지금 한국에서 웰빙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거기서 완전 주식처럼 먹었던 그렇죠. 토끼 맞아요. 예, 토끼 먹는 풀은 다 사람 토끼풀, 먹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국에 왔는데 이제 닭을 잡아서 아이고야. 쌀밥에 닭고기를 그걸 거의 제가 열흘 있는 그 기간 동안 몇 끼 먹었어요. 근데도 안 질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생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충당하니까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약속해놨으니까 가야지 하고 친척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거 가지고 가려고 정말 일어났다가 고모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아버지도 없는데 고모는 솔직히 엄마도 네. 자기네 핏줄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핏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니네 다 굶어 죽는다는데 뭐 가긴 왜 가냐 안 가도 되지 않냐 그 말에 그냥 진짜 두 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고모 나 안 가도 되냐고 엄마하고 동생 생각은 잠시 잠깐 났지만 아내 중국에서 이게 좀 벌어가지고 친척들을 좀 보내면 먹을 것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좀 살겠지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얼마나 사신 거예요, 중국에서? 고모네 집에서 거의 한 5년? 아유, 예. 꽤 사셨네요. 예. 그럼 좋았어요? 원해서. 사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97년 8월 달에 넘어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넘어왔을 때는 그래도 살기 괜찮았어요. 중국에? 네. 네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미슐랭 5단계 욕구가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근데 제가 2000년부터 공안들이 이제 탈북자들 막 잡아다가 북송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진짜 통나무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게 우리 탈북민들이라고 그때 생각했거든요. 통나무요? 예. 우리 북한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깨만도 못하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먹고 살고 하니까 공안에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또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중국하고 북한하고 통나무 있잖아요. 탈북자를 한 명 잡아서 북한 내보내면 통나무 맨잎방울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 그때 탈북민들을 막 잡아다가 내보냈어요. 그 나무하고 맞바꾸느라고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친척 이제 사촌들 있는데 그 조카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도 공안차가 하나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뛰어와서 알려줘요. 빨리 숨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고모도 연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연세 있었거든요. 70 넘었는데 고모가 날 데리고 어떤 때는 감자홈에다가 막 집어넣고 고생하셨네. 예, 또. 어떤 때는 또 장독대에다가도 숨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2001년도, 2년도 그때 계속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해야 됐어요. 제가 북한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가서 네네.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고모네 그 아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근데 처음에 고모가 아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갔다니까 저는 중국이 지금 나한테는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에서 어디로 돈 벌러 갔는데 그 나라는 이 중국보다도 얼마나 더 잘 사는데 거기 돈 벌러 가냐. 그랬더니
한국에 돈 벌러 갔다는 거야. 세상에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하는 소리가 야 한국이 니네 말하는 남조선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땠어요?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조선 저희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류 그런 문화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네. 북한에 들어가고 암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거지가 많은 나라, 지원이는, 반자천이 많은 나라, 그리고 1%도 안 되는 지주자본가들이 나머지 99%를 이제 착취하는 나라,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러면 한국 출발해서 어느 가성은 어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브로커를 몰랐어요. 2002년도 그때는 브로커가 없었대요? 있었대요? 그때도? 모르죠. 그런 브로커 뭐 있고 이런 걸 모를 때인데 저는 되게 단순하고 좀 순진해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지방에는 별로 외국인들이 없지만 평양에 많잖아요. 네. 들은 이야기가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을 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중국에 이제 관광을 오면 그래도 수도로 많이 갈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경으로 무작정 갔어요. 근데 그때 공안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차에 탈북자들을 다 잡아내고 그랬거든요. 여권 없고 그리고 신분증 없고 말 시켜보면 중국말 모르고 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붙잡아서 한국 보내주셔야 하면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만 찾으면 된다 하면서 계속 돌았는데 못 찾고 못 만났구나. 네, 못 만났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한국 분들이 와서 교회 다니는 데 있냐, 교회가 있냐. 네네. 그래서 그분이 알려줘서 이제 교회 가서?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아파트 같은데 혼자 갇혀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광주에서 브로커들 만나서 우리를 인계해주면 우리가 이제 삼국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희가 중국 광주역에 도착한 그 전날에 그 브로커들 다 붙잡힌 거예요. 다 붙잡혀가지고 동생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우리도 잡힐 수 있다 해가지고 다시 북경에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막 그때 진짜 이제는 한국 간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다음 거기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있었는데 이제 2달이 더 있다가 북경 영사관을 통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일행이 4명이었는데 네. 공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혁명 역사 배울 때 아동단원들이 고춧가루 폭탄 만들어서 일본 놈들하고 싸웠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현실에서 써먹을 줄 어찌 알았어요. 저희 4명이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500g을 사서 4명이 나눴어요. 원래는 들어갈 때 남자가 한 명 있어서 남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들어가자 했는데 만약 잡히면 고춧가루를 다 던지고 도망치자. 그 원래는 중국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 이런 데는 공안들 한 10명 그날은 그래도 한 명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싸워서 우리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게 자기보다 키도 더 크고 신분증 달라고 손 내미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고춧가루를 다 던지고 또 거기에 또 당황하니까 3명이 다 고춧가루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다행히도 중국에 사스란 게 돌아서 공안이 마스크 다 쓰고 그다음에 안경 끼고 있어서 피해는 그렇게 안 갔어요. 다른 분들은 영사관에 들어가서 2개월이면 이렇게 한국에 보내졌는데 저희는 업무 집행 방해죄 걸려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있고. 그래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들어간 사례는 아마 없지 않나요? 그때 그 연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잡혀가면 죄가 경해지잖아요. 그런데 북경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잡히면 무조건 한국행 무조건이에요. 특히 영상 들어가다가 이제 잡힌 거기서 잡히면 이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죽으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그 벌써 딱 맞았을 때 그 어땠나요? 멈칫했죠. 멈칫하면서 우리가 영사관 안으로 기어 들어갔죠. 이렇게 어떤 데는 이 한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면 진짜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안 오고 북한에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죽었다. 대사관 TV로 봤던 한국이었는데 대사관 직원분들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의 그 대사관에서는 어땠나요? 원래는 그 영사관 안에
150명을 있게끔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170명 됐어요. 원래는 탈북민 그 담당 영사님이 따로 없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3명이 영사님들 오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는 한국 가면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지 했어요. 너무 다정스럽고 너무 부럽죠. 부드럽고 나 한국 가면 꼭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한국 남성분들은 되게 다정하고 말투도 근데 그렇고. 일단은 말에서 이렇게 간에 그 쓸개 그 다 뽑아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무 이치 앉아요. 그 네. 세 분이 그러면 잘해주셔서. 거기에서 뭐 드시고 뭐 생활은 뭐 괜찮았나요? 그 안에서 너무 잘해주셨죠. 삼시세끼 그냥 한인 식당에서 이제 도시락 딱 해가지고 과일 하나씩 무조건 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도 주고 그럼 그게 영사관 안에서 5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12월 초에도 왔거든요. 영사관 그 추억이 제일 남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 안에서. 그래도 추억이 제일 좋아요. 그 안에서의 추억.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그 맛없는 사탕 과자를 주면서도 아이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라고 먹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걸 네. 그냥 일주일마다 저희도 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일주일마다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맞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담배까지 이렇게 맞아요. 공급 10대씩 어. 주고 영사관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 네. 인천공까지 오신 네네. 거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셨을 때는 정말 저는 술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에서 술, 와인이랑 맥주랑 주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은 못 타는데 막 일부러 시켜가지고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그냥 우아하게 막 와인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처럼 뚜룩 마시고 더 달라. 마지막 한 3잔, 4잔 이렇게 더 달라고 하니까 승무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창피해서 더 달란 말 못하겠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도 또 저희 따로 이제 데리고 대형 버스 타고 오는데 저희는 이제 대형 버스 타고 오는데 이제 커튼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옆에 차들이 좀 천천히 가고 우리 차를 이렇게 호행하면서 경찰이 2분이 이짝 편에 오토바이 타고 우리 때는 옆에서 그 오토바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대형 버스 타고 신기했죠. 차도 많고 북한에서 못 보던 차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그 국정원까지 가는 동안에 뭐 또 와서가지고 우리 한국 건물들도 보셨을 거고 네. 뭐 했을 텐데 그것도 괜찮았나요 보시면서 좀 근데 특이한 건물 그때는 있었나요? 그 내다보지 말라니까. 말고 이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내다보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또 이 다 궁금하니까 그냥 조금 내다보고 하는데 차들이 너무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차들이 이렇게 많나 여기는 이상하게 생긴 차도 많고 저는 한국 와서 처음에 그 레미콘 차 있잖아요. 그 미사일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미사일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그 열병식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가는 그렇죠. 그 좀 비슷하게 예, 생겼잖아요. 미사일 못 사게 한다더니 이 한국은 무슨 미사일 차들이 이렇게 많냐고. 막 차도로 막 다니네 막 아구야 정말 저는 그랬었어요. 그거 미사일 아니란 거 언제 알았어요? 국정 나와서 아. 후에 알바를 이런 건설 그런 데서 이제 격리처럼 그런 네네. 알바를 한 6개월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레미꽃 차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현장인데 왜 이게 미사일 차들이 이렇게 오냐고 사장님이 이게 무슨 미사일이냐고 다 북한인 줄 아냐고. 그래 그럼 이게 무슨 차냐고 했더니 레미콘이라고. 리모컨이 뭔데요? 했더니 세멘트 이렇게 그런 거 하는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처음에 그러면 국정원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국정원에도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에 들어가서는 뭐 별다른 일 없었나요? 저는 쉬웠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그 원래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큰 방에 있다가 이제 독방에서 이제 그 조소할 때는 일주일 딱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쓰라면 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그렇게 깨고 또 그 선생님들도 막 그렇게 뭐 힘들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 다 받고 이제 방에 이렇게
합숙하는 그 방에 갔는데 거짓말 탐지기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저도 한걸요. 저도 2번이나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다 아가씨들이었어요. 저는 그래. 좀 무서웠어요. 그 탐지기가 저는 뭐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전 장기를 파괴해서 저희 뇌를 이렇게 뭐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빼내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 국정원에서도 경험해본 뭐 한국 음식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뷔페로 이렇게 그때도 떠 먹는 시기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뜨지 않고 이런 다르구나. 식판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떠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되게 웃겼던 일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국정원 끝나고 이제 하나원으로 넘어갈 때 방문인가 견학인가 맞아요. 하잖아요. 하러 견학 나가죠. 네. 견학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전에 이제 63빌딩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63빌딩 막 가는데 그 63빌딩에서 저 사선으로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한강다리라는 게 하나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 후에 보니까 10몇 개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니까 그 다리 하나 있어서 그 우리 대륙간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기 저 다리 무슨 다리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강다리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에서 배울 때 한강다리 밑에 반자철이 많다고 배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간 친구들하고 서로 막 눈질 하다가 그 용기 내가지고 그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한강다리 밑에 그 좀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래 왜 그러니까 거기 거지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빨리 갔다 오래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예 저만 그 생각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같이 간 친구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막 그 뛰어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완전 공원처럼 깨끗한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야 우리 온다고 이미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청소했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근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그 남산이 멀리 보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래 그 선생님 보고 여기 남산이 어디냐고 남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다가 처음으로 지금 밖에 나오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그 보는 게 다 희양찬란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저기 저 보이는 게 저기 그 남산이래요. 그래 보니까 보기는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산에 남산 지하실 진짜 있어요. 뭐라세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러더라고요. 그 지금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와 우리는 그 영화에서 남산 지하실에서 막 불공문도 하고 막 손톱하는 그런 게 다 영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보기에 그 남산 지하실에서 그렇게 악독하게 이렇게 막 그 고문하고 이런 거 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 어느 옛날적 일이냐고 국정원에서 그게 제일 재밌는 맞아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서 이게 보고 배워왔던 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한국이 좋다고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건 꼭 하고 싶죠. 예. 아유. 국정원 선생님들도 진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네. 정말 이 사람 이야기, 그 사람 저 얘기 다 보면은 어떻게 근데 그걸 이렇게 믿었냐고. 우리는 외부 얘기를 맞아요. 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람들 다 정신적 기형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 네. 하나원에 그 선생님 때는 몇 기죠 그러면? 저 51기. 옛날에 네. 계속 이렇게 51기 하면 51기, 151기 이 사람들도 이제는 100, 200 이 말 하기 싫어서 자기네도 51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뭐 50기, 뭐 40기 아니면 아유, 그래도 뭐 숫자가 다른데. 60기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51기인데 했더니 아 자기네 100 몇 기, 200 몇 기래. 네. 아 나는 하부 51. 그때 당시 하나원어 괜찮았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있지 않았고. 짜여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육이 2-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일 참여하는 거는 외래어. 외래어 배워주는 게 어떻게 배워주는지 알아요? 네. 책을 이렇게 놓고 그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네. 북한말 트랙터로면 한국말 트랙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슨 내용을 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람들 재밌게 얘기하는데 북한말 트랙터로
한국말, 트랙터 이렇게 쭉 읽어주니까 그 시간에 읽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럼 전리죠. 책 읽어주니까. 다 없대 자. 근데 그 제일 그래도 재밌었던 게 컴퓨터. 저는 그래도 그 하나원에서 만져봤죠. 처음 만져봐가지고 그 컴퓨터를 거기서 배운 그게 그래도 기초가 돼가지고 사회 나와서 지금은 되게 그 컴퓨터 되게 잘해요. 그때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컴퓨터는 정말 잘 배운 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북한의 가족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저는 2009년도인가 제가 남동생이 이제 엄마를 모시고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솔직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1년에 2번씩 계속 돈 보내줬어요. 근데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이제 화폐 교환 했잖아요. 근데 화폐 교환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했는데 제가 돈을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보내줬어요. 아이고야. 근데 얘가 그 돈을 몽땅 완전 무용지물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중국 친척이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밀수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아이고. 얘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밀수 그냥 같이 장사했다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얘 남조선에서 돈 받아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불어가지고 얘가 이제 잡혀가다가 중간에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자기 와이프만 데리고 어디 산에 피신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한테 이제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중국 휴대폰을 사서 들여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온 게 자기 지금 이렇게 잡혀가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나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오고 싶으면 와. 그냥 나는 당장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와 했더니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 와이프만 데리고 진짜로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또 사촌 오빠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얘를 지금 거기 감시 심하다고 빨리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제가 있는 돈 없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또 부부를 건명 거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예, 그렇게 해서 얘네도 태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2011년에 8월 달인가 하나원 나왔어요. 잘 됐네요. 근데 전화하기. 이제 애들 데리고 오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애기들 못 데리고 왔어요. 못 데려왔어요. 그 얘네는 생각하기에는 자기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애들 데려오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래도 두 분이서 그래도 무사히 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네, 6월 달 돌아가셨는데 8월 달 이제 연락 받아서 그래서 어제 그저께 동생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은 엄마 돌아가신 날이래.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만 마친 게 아니고 박사까지 갔단 말이에요. 안 어려웠어요?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제가 이제 격리 쪽으로 네. 취업을 해서 한 4년을 거기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40살에 대학교 갔어요. 일을 하면서 다니는 대학교 찾다 보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네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가 제일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대학교 안에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사이버대학교다가 였는데 서울대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르죠.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에 일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했고 석사랑 박사 논문 네. 어떤 거 쓰신 거예요? 다 탈북민들 정착에 대해서 과는 쓰고. 어떤 거? 저는 박사학위는 사회복지고 그다음에 석사는 이제 평생교육. 선생님 북한에다가 내가 지금 박사까지 따고서 따라고 하면은 누가 믿을까요? 그러게요. 북한은 저도 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 가고 싶었어요. 원산 경제대학 거기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거기 가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4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은 진짜 거의 한 7, 80%는 다 대학교 졸업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전문대학교라도 7, 80% 그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나도 이렇게 고졸 어디 가서 거기 취업은 이제 저는
격리 공부해가지고 격리로 취업을 했지만은 이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나도 이게 대학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일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남북아나재단 그 상담 공부 좀 했었거든요. 통일부에서 2009년도에 북한의 탈주민 전문 상담사 모집 공고가 떠가지고 그 저는 상담사 자격증 하나 땄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이력서 썼더니 이력서에서 합격하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또 이렇게 면접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북아나재단 거기 상담사로 네. 일기로 거기 이제 취업해서 일하다 보니까 남한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하고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 다 대학교도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될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 학력을 좀 끌어올리자. 내가 인지대 없는 사이버대학교 다녔다면 사람들이 다 웃는다 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최종 학력 만들려고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그게 석사를 해서 근데 이제 그때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10년 목표를 한번 이렇게 짜보래요. 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언제 10년 일을 알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그 선생님들은 다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해봤나 봐. 6개월 단위로 앉아서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6개월 후에 자기 수석 팀장 되겠다. 어떤 분은 1년 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내겠다 하면서 10년 동안 하나 이렇게 짜는 거야. 아, 그 나는 내일 일도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짜지 하고 있다가 저는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보니까 그래 나는 한번 교수 한번 도전해 보자. 아이고. 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2013년이거든요. 2013년에 맨 위에다가 10년 후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교수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 하려면 박사 해야 되잖아요. 그 박사 논문까지 쓰면 5년은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석사 하고 있으니까 석사는 2년이거든요. 그 2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내가 교수 된다. 근데 그때 이제 45살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10년 후에 뭐 55세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51살인가 교수 했어요. 또 요즘에는 평생교육원도 네. 또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어때요? 잘 되세요? 평생교육원 허가받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이고요. 교육원 이름 자체가 한국 통일 리더스 평생교육원이에요. 통일을 주관하는 지도자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일 그 이전에 기본 주역이 탈북민들이잖아요. 탈북민들이 이 땅에 빨리 정착 잘 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통일됐을 때 내 고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던 정원이 아니구나. 뭔가가 많이 변화돼서 왔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우리는 배고파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배가 고파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발돋움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통일은 일단 될 거잖아요. 네. 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 곧 북한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북민들이 잘 살고 잘 정착하는 게 뭐든지 일단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네, 또 맞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쵸. 보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세금이 아깝지 않다. 우리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였네. 왜냐면 몇십 배 우리가 또 보답을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잘 하는 게 또 우리 평생교육원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도 요즘에 조금 뒤숭숭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좀 많은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좀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 그 남편도 이제 당사업 많이 하던 사람들이라서 요즘에 이제 쓰레기 어물풍선 끌고 그거는 이게 북한 사람들 우리도 솔직히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자존심 빼면 시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자존심 하나만은 강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도 그럴진데 김정은이라든가 김여정 이 사람들도 얼마나 자존심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유치한 짓을 했다? 그거는
이제는 더는 어디 자기네 도망갈 길이 이제는 없다고 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는 지금 북한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더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방랑하는. 우리 그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거든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빨리 통일이 돼야 우리가 아이들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보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그 유치하고 쓰레기가 뭐예요? 쓰레기가 그 차라리 예상을 못한 예. 말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예. 저거는 뭐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을까. 북한에는 우리가 계속 베일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저도 아오지 탄강 이런 것도 요독 수용소 이게 다 한국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베일에 다 쌓이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게 김부자 그 사람들에게 반한다고 해서 지금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만약에 통일된다 아니면 무슨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뭐 어떤 죄 때문에 지금 다 정치범 수용소 가서 저렇게 일생 동안을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김정일, 김정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이렇게 그 여기는 불륜이라고 하지만 막 부하방탕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도 경한 사람들은 혁명화 보내고 좀 심하다 하면 감옥도 보내고 또 너무 심하다 하면 완전 정치범 수용소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와서 김정일이 이렇게 여자가 4명, 5명 유부녀까지 이렇게 했다 그런 거 한국에 와서 다 알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그 소식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알려졌을 때 북한 주민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웬만해서는 막 저는 나쁜 소리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걔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고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그 고생을 해야 될까. 있다는 건 확실한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건? 간 거는 확실한데 그 이후는 지금 몰라요. 고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아야죠. 네. 참, 이 북한이요 정말로 망해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 저도 요즘에는 너무 북한이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북한이랑 지금 러시아가 우리가 한미 동맹 맺은 것처럼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국을 지금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도와준다는 동맹국으로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까지 안 가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요즘에 막 위험하고 이래서 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김정원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이야기와 또 한국에서 이야기, 또 현재 또 남북한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처음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에는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옛날에 한 3, 4년 전인가? 네. 예, 저희 모란봉 클럽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이제 임명해서 그거 좀 자랑하려고 나갔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김가영 TV죠. 네. 예, 이게 와서 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뭔 말을 해야 되나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 그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는 통일은 꼭 숙명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이렇게 소망을 해야 돼요. 네. 이 좋은 김가영 TV를 보면서 많은 통일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네.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말로 통일과 또 북한의 많은 네, 걸 알게 맞습니다.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원님에게 대한민국이란 나의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그 단어에는 참 많은 것들이 지금 네.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김정원님의 그런 아픈 상도 있지만 행복하게 사시면서 또 희망을 찾아서 네,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꿈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좀 더 큰 꿈인 통일까지 된다면 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김정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정말 더위 안 먹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